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의 권유한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메타인지 안에서도 그 메타인지와 학습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대구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인지신경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권유한 교수라고 합니다. 제 주 전공은 이제 뉴로 링비스틱스라고 해서 인간의 언어적인 처리가 우리 대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이제 추적하고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커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 안에서도 이지를 활용해서 어떤 인지적 기능이 이 뇌파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또는 이지를 통해 뇌파를 통해서 어떤 인지적인 기능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메타인지 정의에 대해서 먼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 간단히 메타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뇌의 영역들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왜 현재 이 메타인지가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이 공부를 할 때 메타인지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방향성들을 제시를 할 겁니다. 우선 이 정의를 좀 볼게요. 정의를 보시게 되면 thinking about thinking, 생각에 대한 생각,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 플라벨의 1979년도 논문에 최초로 소개된 이 메타 인지에 관련된 일종의 메타포적인 그런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언뜻 들어서는 굉장히 잘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게 당연할 겁니다. 언뜻 이해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메타인지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었을 때 제일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하는 겁니다. 메타인지의 이 용어는 이 용어를 우리가 떠나서 이론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기능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그걸 발달시켜 왔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기능 하나가 잘 작동을 안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죠?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몇십 년 동안 잘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그 기능이 고장이 났었을 때 우리가 이게 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가령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잠깐만 단기 기억에 고장이 났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잠깐 깜빡깜빡 한다던가 그러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게 바로 메타인지라. 내가 머릿속으로 음, 내가 원래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작동 안 하고 있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걸 이제 작동 그런 걸 알려주는 기능이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파란색 띵킹과 빨간색 띵킹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이 메타인지를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빨간색 띵킹은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를 의미합니다. 즉, 과제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 이거를 이제 빨간색 띵킹 뒤에 있는 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 두 번째 생각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즉, 조절에 관련된 것이죠. 내 인지적인 처리가 어떻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관제탑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빨간색 띵킹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파란색 띵킹은 그냥 인지적인 처리, 단기 기억이 어떻게 되어 있고 장기 기억이 어떻게 되고 있고 작업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내 시각적 정보 처리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있는 파란색 띵킹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냥 우리가 인지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보 처리 과정에 관련된 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띵킹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인지적 처리를 관망하고 있는, 관제탑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고, 그런 띵킹, 이런 게 바로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최근 2021년에 나온 연구 논문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메타인지에 관련된 정의는 더 쉽고 편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고등교육을 받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최근 이 인지신경과학자들은 메타인지를 이런 모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박스 안에 오브젝트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빨간색 박스는 메타 레벨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레벨은 커그니티브 펑션들로 구축되어 있는 인지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오브젝트 레벨의 경우에는 이 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지적인 기능들이 얘네 서브 컴포넌트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재인하는 과정, 그리고 대상을 변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범주화시켜가지고 이런 것, 그리고 A 길로 갈 것인지 B 길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이런 디시전 메이킹에 관련된 것, 추론에 관련된 것, 리즈닝, 추론에 관련된 것, 그리고 어떤 의미적인 처리에 관련된 것, 시메틱 인코딩 또는 뭐 공간적인 처리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다 오브젝트 레벨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오브젝트 레벨은 그냥 IQ 측정할 때 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오브젝트 레벨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메타 레벨입니다. 이 메타 레벨은 오브젝트 레벨보다 위에다가 그려놨죠. 그 이유는 오브젝트 레벨을 관망 또는 조절, 컨트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에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오브젝트 레벨로부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오브젝트 레벨들의 기능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래서 컨트롤 타워로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메타 레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레벨에서 메타 레벨로 화살표가 가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메타 널리지라고 하는데, 메타 널리지는 뭐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오브젝트 레벨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시각적으로 지금 뭘 보고 있다면 오브젝트 레벨에서 시각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정보들이 있겠죠. 그럼 그 정보들을 가지고 지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메타 레벨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관제탑에서 지금 시각적 정보가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구나, 의미적 정보가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구나,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단기 기억 안에 지금 몇 개의 아이템들이 다 들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 메타 널리지가 메타 레벨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 메타 널리지를 보기 위해서는 제대로 정보가 잘 구축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뭐를 기반으로 해서 오브젝트 레벨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가 얼마나 잘 구축되고 있느냐를, 지식이 얼마나 잘 구축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는 게 바로 이 메타 커그니티브 저지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메타 인지 판단,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 과거에 학습한 것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지 이걸 꼭 묻습니다. 네가 지금 공부한 걸 얼마나 얼마나 믿고 있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4개의 경우 이렇게 묻죠. 뭐 단어 100개를 외웠는데 몇 개 정도 정답을 낼 거 같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왜 이런 것들 우리 흔히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런 그 느낌이 오죠. 이번 실험은 좀 잘 본 것 같다. 이번 시험은 잘 못 본 것 같다. 이런 느낌. 이게 바로 이제 메타 커그니티브 저지먼트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확실하게, 그러니까 되게 모호하게 느끼는 것만으로 심리학자들이 이런 것 가지고 뭐 이론을 만든다거나 모형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된 실험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관련된 실험 중에 이제 몇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걸 보게 되면요, 이제 이거는 지각, 퍼셉션, 지각에 관련된 지각 판단 과제인데, 화면 이제 컴퓨터 모니터 중앙에다가 여길 보세요라고 하는 응시점을 제시를 해놓고 2개의 사각형 안에 점들을 막 찍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하는 거냐면 둘 중에 어떤 점이 더 많아 보이느냐를 물어봅니다. 여기까지는 지각 과제입니다. 그러다가 이 수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 그 답을 얼마나 확신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면 뭐죠? 아까 전에 설명해드렸던, 즉 지각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정보를 구축해서 메타 레벨로 올려주는 거죠. 그죠? 이 과정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과제들입니다. 즉 지각적인 정보 얼마나 도트의 개수가 많니?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메타 레벨로 올려주면서 얼마만큼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 확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미적인 것들도 가능합니다. 의미적인 것들도 역시 이 오브젝트 레벨에서 만들어낼 수 있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인적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단어 목록이 있고, 예, 단어 목록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봤던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해서 하고 또 그냥 하우스 둘 중에 어느 거가 있었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도 이제 메타 널리지에 관련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 과제 이후에 그 내가 낸 답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확신하느냐, 또는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냐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메타 널리지를 묻는 그런 과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 과제, 오브젝트 레벨에 포함되어 있는 지각 과제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각적인 정보들이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식이 얼마나 확정적이냐 이것까지 정보를 메타 레벨로 전달해주는 게 바로 메타 널리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타 레벨에서는 그걸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지각적으로 들어온 정보 또는 언어적으로 들어온 정보가 이만큼이 있고 그 정보를 양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질을 기반으로 해서 얘가 얼마만큼 지금 잘 알고 있구나 또는 어느 걸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메타 레벨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판단한 결과를 메타 컨트롤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오브젝트 레벨로 보내주게 됩니다. 메타 레벨로부터의 아웃컴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브젝트 레벨로 정보를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메타 레벨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부족해, 이게 너무 많아, 또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역량에서 이게 너무 초과했어, 이게 너무 덜 들어갔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메타 컨트롤에서 오브젝트 레벨로 정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레벨에 있는 여러 가지 인지적 기능들이 그 정보를 받아서 나는 지금 지각적인 처리가 좀 덜하구나, 이걸 좀 더 해야겠다, 내지는 언어적인 정보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언어적인 정보 처리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인지적인 처리를 재조정하게 되죠. 또는 그 어떤 자칫 재계획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재조정하게 될 겁니다. 즉 메타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 레벨에서 관망하고 있었을 때 관제탑에서 조절을 하고 있었을 때 뭐가 더 부족하구나, 이게 더 부족하구나, 여기다 더 많은 인지적 에너지를 줘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분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것이 바로 메타 컨트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 컨트롤을 보게 되면 보신 것처럼 에러 컨트롤 컬렉션,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거 내가 다시 정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 실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말 실수를 할 때 말을 내가 내뱉으려고 하기 직전에 모니터를 통해서 이거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되돌리는 경우, 이런 것을 다시 이제 수정을 하겠죠. 그리고 인히비토리 컨트롤이라고 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정보 이외의 것들은 다 억제를 시켜서 못 안 활성화가 되게 해주는 것들, 이런 이제 인히비토리 컨트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리소스 얼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업 기억에서 나온 주요 정보 그 개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의의 용량은 제한되어 있고 그 주의의 용량을 과제에다가 적절히 배분을 해야만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리소스 얼로케이션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은 사실 우리 인지심리학계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이 executive function이라고 해서 기능이죠. 집행 기능 영역에서 많이 다루었던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심리학계에서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이 executive function에 관련된 기능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나와 있는 개념들이 있었고, 그거와 지금 메타 컨트롤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두 개념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컨트롤을 측정할 수 있는 또 심리학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대개 그 이그젝티브 펑션을 측정할 때 쓰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랭커 태스크, 스트룩, 디맨드 셀렉션, 모션 디스크리미네이션, 또 스탑 시그널 태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제들은 대부분 이 위에 있는 이미지 컨트롤이라든가 리소스 얼로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과제를 하다 보면 멈칫하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 멈칫하는 순간을 측정하는 거, 멈칫하는 그 과제, 그 인지적 처리, 멈칫을 하게 만드는 인지적 처리,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다 메타 컨트롤 또는 집행 기능, 이그젝티브 컨트롤, 죄송합니다. 이그젝티브 펑션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보시면 우선 A 과제가 바로 플랭커 태스크라고 하는 건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를 봐라고 한 다음에 화살표가 나와요.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반응은 가운데 있는 화살표에만 반응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무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운데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버튼키를 누르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거의 경우에는 오른쪽이죠. 근데 다른 과제, 다른 자극들도 이 맥락적인 자극들도 다 오른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게 나옵니다. 즉 멈칫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반대로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왼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눌러야 돼요. 그런데 다른 자극들이 어쨌든 노이즈라고 하는데 이런 맥락들이 다 오른쪽을 향하기 때문에 내가 잠시 멈칫합니다. 못하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오른쪽에 관련된 맥락 정보를 받긴 했지만 이건 무시하고 또는 억제하고 또 내가 왼쪽 버튼을 눌러야지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그런 정치적인 과제 처리가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메타 컨트롤이고 또 인지심리학계에서 수십 년부터 이게 있었던 이규젝티브 펑션, 집행 기능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스트룩 태스크 역시 여기 보시면 뭐 심리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트룩 태스크는 굉장히 유명한 과제 중에 하나죠. 어떤 거냐면 그래도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단어를 제시를 해주고 이 단어를 읽는 게 아니라 단어의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폰트의 색깔을 명명하는 겁니다. 이때 글씨와 색깔이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일치하는 경우에 반응이 빠릅니다. 글자 색을 말하라고 하셨을 때 여기 보시면 위에 그린은 아래에 있는 위에 있는 이 자극은 그린 녹색이죠, 그렇죠? 아래에 있는 거는 파란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블루라고 밑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위에는 그린 색깔이 있는데 그린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린이라고 말하는 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말할 수 있는데 글자는 그린인데 말로는 블루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머릿속에 충돌을 하죠. 갈등을 일으킬 겁니다. 따라서 멈칫하게 될 겁니다. 멈칫. 그러면 그때 나오는 그때 작동하는 머릿속에 이제 그 기능들이 이 메타 컨트롤에 관련된 것들이다. 그리고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집행 기능과 아주 관련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C번 역시도 같은 맥락의 과제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보시면 모션 디스크리미네이션 태스크라고 해서 이 화살표들이 대부분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판단해가지고 누르는 건데 근데 노이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되게 헷갈리겠죠. 멈칫하겠죠. 이제 이것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멈칫을 유발하는 과제이고 그 멈칫하게 하는 이 정신적 과정은 바로 메타 컨트롤과 집행 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멈칫하죠? 왜 멈칫하냐면 여러 가지 다른 노이즈 정보에 의해서 타겟 프로세싱이 진행이 되는 게 잠시 딜레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그걸 다시 재조정해야 하라고 명령을 내려야겠죠. 어디에다가? 바로 오브젝트 레벨에다가 다시 얘기해야 할 겁니다. 자, 이번엔 메타인지에 관련된 뇌 영역들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 영역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영역들이 어떤 인지적 기능, 메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연구가 진행된 게 있고 메타 인지라고 하는 인지적 기능은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우 복합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뇌의 특정 한 영역이 이런 메타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메타 인지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어디야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경우 그냥 전두엽 또는 전전두엽 이렇게 말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전두엽 영역이 이제 메타 인지를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따르면 지금 이 모형,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이 모형에 따르면 오프라인, 온라인, 메타 놀리지, 메타 컨트롤이 이렇게 각각 다르게 분할되어 있다. 영역이 분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 있는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인데 오프라인은 내가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너 얼마나 확신하니? 너 몇 점 받을 것 같니? 이런 것을 물어봤었을 때가 오프라인이고 실제 머릿속에서 지각 과제를 수행할 때 그리고 플랭커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을 때 그때 머릿속에서 활성화되는 경우는 다 온라인 영역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냥 전두엽 영역이 전반적으로 메타 인지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타 인지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모형을 섞어가면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강연이라던가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설명들에 비하면 조금 더 낯설게 느껴지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보, 이제 메타인지에 관련된 그 정의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왜 지금 이 시대에 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자꾸만 강조돼서 나오는지 특히 입시철만 되면 이게 굉장히 잘 나오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공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준, 학문적인 뒷받침을 해준 연구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마르셀 베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2006년도 연구에서 IQ는 학교 성적의 25%, 그리고 메타인지는 학교 성적의 40%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분이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메타인지에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실제 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문적인 입장에서 진짜 이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 19세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뇌는 한번 세팅이 되면 더 이상 바뀌지 않아라고 하는 게 19세기까지의 그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20세기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뇌도 발달이죠. 뇌도 발달해, 뇌도 변해라고 하는 이 뇌의 가소성이 실질적으로 실험적으로 그리고 관찰적으로 다 밝혀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영국의 그 택시 기사들 연구들이죠. 그래서 영국은 뭐 아시다시피 구시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길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길을 다 알고 있어야만 영국의 그 구시가에서 그 택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택시를 운전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해마의 크기를 비교를 해봤더니만 런던의 택시기사 운전사 분들의 해마가 더 크더라라고 하는 결과가 있었죠. 이유는 바로 이 해마라고 하는 게 이 공간적인 것과 어떤 기억에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맨날 거기를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더 커졌어라고 하는 게 이제 실질적인 결과 중 하나였죠. 유명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IQ와는 다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메타인지 훈련을 하게 되면 메타인지에 관련된 훈련을 하게 되면 뇌의 가소성이 뒤따라 주기 때문에 발달시킬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이 주장입니다. 반대로 이 IQ는 쉽게 향상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튼 2013년도에 이들에 따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한번 보시면 IQ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유에서 발견되는 복합 불포화 지방산을 산모와 신생아에게 식이요법을 제공하는 경우는 약 4점 정도 상승을 했고, 두 번째,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의 아동들에게 초기에 이 초기 교육 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면 약 6점 정도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아이와 상호작용하면서 책 읽기.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방법 중 하나니까 6점 향상된다고 하고, 정규교육 이전 프리스쿨에 보내기. 이게 또 6점을 향상시키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지켜주면 벌써 한 22점 정도가 향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IQ의 평균이 한 100점 정도라고 하니까, 100 정도라고 하니까 이걸 다 지켜줬었을 때 평균은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런 걸 안 하고 100점까지 이런 걸 안 했었을 때도 평균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걸 잘 지켜준다면 거기 22점이 걸린다고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은 아니겠지만 여튼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네 가지는 보세요. 다 생애 초기에 걸렸는 겁니다. IQ의 경우에는 생애 초기에 뇌가 이제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뇌가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에 IQ가 픽스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가설이 있는데,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이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이겠죠. 따라서 우리와 같은 성인들은 IQ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어도 네 가지의 경우에는 이제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IQ는 한번 흡수가 되면 잘 바뀌지 않아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하지만 메타인지는 뇌 가소성과 더불어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향상될 수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성적을 더 향상시킬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찬 부분이 있어서 메타인지가 매번 강조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아온 메타인지에 관련된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메타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당연히 메타 널리지와 메타 컨트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면 될 겁니다. 근데 메타 널리지와 메타 컨트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즉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 동안 훈련을 해야만 이 메타인지가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는지 이거는 이게 정확하게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방식으로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 그날 효과를 봤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한다면 그런 효과를 그대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가소성 때문에 우리 인간의 뇌는 다 다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문과 같이 매우 다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성향,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사회적 요구, 기타 등등 영양 섭취에 관련된 것들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뇌의 가소성이 어떻게 메타인지 학습법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A라고 하는 메타인지 향상법이 있었을 때 A를 하게 되면 반드시 10% 이상 상승해 이런 것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메타인지가 향상해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어렵죠.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런 강연회나 이런 데 갔었을 때 메타인지에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들어온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떻게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되게 어렵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딱 집어서 말하기 되게 어렵다 라고 하는 게 매번 하는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우리가 어떤 특정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뭐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인지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즉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방법 또는 그 방향성들을 알려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머릿속에 어떤 인지적 기능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인지심리학 공부를 쭉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입력을 받고 어떻게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인출을 하는지 그리고 인출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입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인지 공부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내 머릿속에 기억의 기능, 지각의 기능, 감각의 기능,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인지적 기능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게 이렇게 작동해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전에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오브젝트 레벨에 있는 인지적 펑션, 커그니티브 펑션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관제하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어딘지 잘 알아야 되니까 인지심리학 공부를 좀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강연자로서 자주 나오시는데 메타손, 그러니까 리사손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이제 이 메타인지를 설명할 때 이제 거울에 비교를 종종 하시던데 이 거울을 그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때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인지 과정이 나한테 있는지를 내가 거울을 통해서 잘 봐야 된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그거를 안다고 어느 정도 안다고 가정을 썼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적 기능이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한 가지 편견을 깨게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이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인지적 구두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휴리스틱스라고 하죠. 간편법을 주로 활용을 하고 아주 골똘히 생각하고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지적 구두쇠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지 기능에 한계가 있다. 인지심리학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알게 되는 것들이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이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우리 인지적인 기능의 한계를 이미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공부한 내용이 내가 갖고 있는 한계 내에서 얼만큼 충족이 됐는지 이게 착각인지 진짜 아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지를 파악할 때 좀 더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여지를 더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기능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기능을 크게 나눠가지고 본다면 주의에 관련된 기능 그리고 기억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을 텐데 주의에 관련된 기능도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 집중을 잘 못합니다. 산만한 주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도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나눠서 본다면 단기 기억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그닥 많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까먹고 많이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장기 기억 안에 있는 정보들이라도 자꾸만 내가 기억했던 게 정확하지 않고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기능들이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구나 기계들에 비하면 보잘것없구나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게 좀 좋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근데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관련된 착각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시험은 우선 첫 번째로 시험의 목적이 뭐죠?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험은 모르는 걸 점검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봤었을 때 기분 나빠야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물론 기분이 나쁘죠. 시험 보게 되면 경쟁 관계가 있는 경쟁 사회에서는. 하지만 굳이 너무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해가지고 시험을 못 봤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 또 불안해하지 말고 시험은 그냥 내가 모르는 걸 단순히 점검하는 것뿐이야. 또 시험 역시도 또 하나의 학습하는 방법이야 라고 알게 된다면 이걸 극복해낸다면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또한 이 시험을 보는 것 자체도 일종의 학습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해봤어요.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공부를 잘 했는데 추가 시간을 더 줄 테니까 이 추가 시간 동안에 네가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공부해 볼래? 뭐 읽기로 할게. 책을 한번 더 읽어볼래? 아니면 네가 공부한 거를 시험 볼래?
라고 했을 때 시험 보겠다고 한 집단과 그냥 계속 더 공부하겠다고 한 집단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번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시험을 5분 만에 봤어요. 그랬더니만 더 공부, 추가 시간에 더 공부를 하겠다고 한 집단의 경우에 점수가 이렇게 더 높게 나왔습니다. 즉, 그러고 나서 반대로 테스트를 보겠다고 하는 사람,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점수는 시험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수가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봤었을 때 그때 시험을 보고 점수가 잘 나온 것도 좋지만 대개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는 장기간에 걸친 그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 이게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연말에 보는 어떤 뭐 취직 시험 공부에 합격을 하는 게 목표일 게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연구자들도 장기 기억에 얼마나 정보가 남아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주일 후에 시험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추가 시간에 공부를 책을 더 보겠다고 한 집단에 비해서 시험을 더 자주 본 집단의 점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 얘기는 첫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역시도 학습의 한 방법입니다. 모르는 거를 확인해가지고 점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더 공부하게 하는 이게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스스로 물론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자주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친구들과의 경쟁도 발생하고 그래서 기분도 나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하는 동기가 낮게 만들어주는 아주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겠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분 나빠지는 그런 시험이라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할 때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내가 공부 말미에 공부를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라고 느낌이 왔었을 때 시험을 내가 스스로 낸 문제들을 그때 풀어보는 것 또는 시간을 두고 조금씩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틀린 문제가 있었을 때 그 틀린 문제만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점검을 하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역시도 메타인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우리가 전에 봤었을 때처럼 메타 레벨에서 오브젝트 레벨로 즉 메타 컨트롤 과정에서 뭐가 얼마나 부족한 건지 여기서 이제 기억이 되겠죠. 커그니티브 펑션 안에서도 이 장기 기억 안에서 무엇이 지금 얼마나 부족한 건지를 메타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가 관제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촉진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스로 시험 보기 또는 시험을 자주 스스로 치러보기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인지적 기능을 수행을 할 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처음도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지 기능과 메타 커그니션이랑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의 아주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업 기억의 용량은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작업 기억의 용량은 제한되어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 기억 용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에 시키게 되면 다 못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로 해야 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맞추려면 작업 기억의 용량을 오로지 그 과제에만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 작업을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 기억의 용량은 어찌저찌 해서 많이 뺏깁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이 됐건 심리적인 요인이 됐건 물론 작업 기억의 용량 외부적인 요인의 경우에는 우리 공부하다가 자꾸만 인터넷 서치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쥐적거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저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잡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작업 기억 용량이 뺏기는 과정,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반대로 내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은 내 머릿속에서 어떤 이유가 됐건 자꾸만 침습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안한 요인 때문에, 침습적인 요인 때문에 내 머릿속에 계속 그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포자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수학 성적이 자주 안 나오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화를 받지 못하고 계속 처벌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다 보니까 수학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일반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수학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이 다 씌워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불안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요인은 내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침습적으로 자꾸만 떠오르게 되니까 작업 기억의 용량을 일정 부분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과제, 목표가 되는 과제를 수행하려고 했었을 때 작업 기억 용량이 충분히 차 있지 않게 만들어주는 아주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불안의 요인이 만들어주는 그런 고정관념,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실험을 제가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실험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집단의 어르신들한테는 젊은이들과 같이 단어 시험을 볼 겁니다 라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집단 같은 이 두 번째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끼리 단어를 외우고 어르신들끼리 시험을 볼 겁니다. 젊은이랑 같이 비교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 어르신들과 청년들과 같이 시험 본다라고 하는 집단은 이제 위협 조건이고, 그렇지 않은 조건은 이제 위협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위협 감소 조건이라고 하겠어요. 그 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협 조건에 있는 어르신들은 젊은이들과 인지적인 기능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본다고 했으니 그게 일종의 불안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위협 감소 조건에 비해서 위협 조건에 있는 어르신들이 동일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확 떨어지는 이런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위협을 감소시킨 조건, 즉 어르신들끼리 시험을 볼 겁니다라고 했던 조건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젊은이들과 거의 유사한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이 손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함으로 해서 발현되는 어떤 일종의 그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작업 기억 능력을 지속적으로 닦아먹어가지고 단어를 학습하는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와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메타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작업 기억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는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바로 전두엽이고, 메타인지와 관련된 영역이 바로 전두엽이죠. 같은 뇌 영역을 공유하고 있고, 또한 작업 기억을 측정하는 과제와 메타인지를 측정하는 과제가 겹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업 기억의 용량을 측정하는 과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시켰는데 그 중에 자원을 잘 분할을 해가지고 잘 아웃풋을 내는 그런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역시도 메타인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 레벨에서 오브젝트 레벨에 그 필요한 자원을 리소스 얼로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필요한 자원은 어떤 인지적 기능에서 더 할당을 해야 되는지, 이거가 바로 작업 기억 용량의 할당에 관련된 기능과 아주 유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이제 그죠, 당일치기라고 얘기하죠. 당일치기 공부를 해서 시험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전날 밤에 밤을 새서 공부한 것이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게 일종의 강화로 작동을 해가지고 다음에 시험을 볼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험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긴 하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는 수학만 공부했는데 일단 파야겠다. 오늘 하루는 영어만 일단 파야지. 이렇게 하는 공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집중학습, 이제 집중학습이라는 게 하는데 많은 인지심리학자들이 그렇게 공부하지 마라고 밝혀주고 있죠. 이유는 우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이 뒤엉키게 하지 않으려면 중간중간에 많이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시간적으로 분산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분산학습을 하되 각각의 공부하는 시점에서 완전히 다른 영역의 공부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즉 여기
첫 번째 러닝할 때는 영어를 공부하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든가 다른 영역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초, 중, 고등학교 때 이런 식의 공부를 해왔죠. 한 시간은 뭐 1교시에는 국어를 하고 한 15분을 걷다가 다시 2교시 때는 영어를 하고 한 또 얼마 정도 쉬었다가 다시 수학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이제 시간표가 짜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산 학습입니다. 근데 실제로 스스로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15분 공부했다가 한 15분 쉬었다가 15분 공부했다가 15분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 종일 한 공부만 시키게 되면 물론 머릿속에서 그게 다 들어가지 않겠거니와 문제는 그 머릿속에서 들어간 정보들이 뒤섞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기 기억은 의미적인 정보를 매우 선호하는데 장기 기억의 여러 가지의 정보가 같은 영역의 같은 의미적 유사한 의미의 정보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정보들이 의미적으로 뒤섞여 가지고 나중에 헷갈리게 된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런 이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 문제가 옆에 책에 텍스트 교과서의 어느 부분쯤에 어떤 그림 밑에 이 글이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메타 인지가 굴러가고 있는 그런 작동 메타 인지가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인데 그때 그 정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기억 안에서 유사한 정보들이 뒤섞여가지고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과 그 이후에 공부했던 내용이 다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일종의 망각 또는 뭐 간섭이 일어나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분산학습을 할 때는 시간적으로도 텀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공부를 띄엄띄엄 그러니까 같은 공부를 집중적으로 쫙 하는 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메타인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메타인지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메타인지와 학습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